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2가지 이상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거래 형태라는 것은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이 되지만 대금 지급과 영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특정 거래라고 얘기를 했고, 대외무역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1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위탁 판매 수출과 수탁 판매 수출은 뭐냐면 판매를 맡기는 거죠. 판매를 어떻게 맡기냐면 돈을 받지 않고 위탁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 후에 대금을 받고 만약에 판매되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시스템이죠. 결국 여기에서 모든 위험과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수탁 판매를 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물품 관리 책임만 맡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자가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이 있는데 이거는 가공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가공을 맡기는 입장이면 위탁 가공무역이 되고 가공을 받는 입장이 되면 수탁 가공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사람이 뭘 보낸다? 일단 가공할 원자재를 수출하거나 제3국에 보내서 가공할 국가에 보내게 되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가공된 물품을 수입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당연히 위탁을 맡기는 쪽에서 가공임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탁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선진 기술과 또 수탁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 수출과 임대 수입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수출입을 하는 것이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수입을 하거나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시설기계 수출 시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을 하다가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수출을 하다가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수입을 하거나 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죠. 연계무역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인데요. 내가 수출을 하는 만큼 상대 쪽에서도 수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출입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연계무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 환매 등의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바로 외환거래는 발생하지 않지만 물품과 물품을 직접 교환하는 방법이고요. 구상무역과 대응구매는 외환거래가 발생을 하지만 구상무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서로 수출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응구매라는 것은 별개의 계약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상무역을 one-way trade다 라고 얘기를 하고 대응구매는 two-way trade다 라는 얘기도 씁니다. 제품 환매라는 것은 환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설비나 기계를 수출했다면 그 설비나 기계로 생산되는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품 환매가 되겠습니다. 중개무역은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여기서 조건이 국내로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개무역과 중개무역을 많이 혼동을 하고 있죠. 그 차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은 가령 이제 여기에 A라는 한국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려고 보니까 수입을 해서 인도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네요. A라는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인도에 판매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와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업체와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겠죠. 당연히 이런 상품을 하나 팔 때 인도에서 판매하는 쪽에서는 20불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15불에 수입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개자는 뭘 먹기 위한 거죠? 5불의 매매 차익을 먹기 위한 것이 바로 중개무역입니다. 반면에 나는 중간에서 내가 그냥 알선만 해주고 그냥 속 편하게 수수료만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A라는 상사가 중국과 인도를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고 커미션만 받으면 바로 우리가 이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개무역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외무역법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정 거래 형태죠. 중개무역에서는 물품이 이동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송되는 방법이 있겠죠. 내가 중국에서 실제 사용할 국가인 인도로 다이렉트로 선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있는 한국에 있는 트레이딩 업체는 좀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먼 수출자와 실 수입자가 직접 알게 되면 나를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서류를 받아서 다시 나를 수출자로 해서 바꿔서 보내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위치, BL을 스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스위치 BL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또 이제 3국 간이 이루어져요. 세 개의 나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3국 간 무역이다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거래 형태입니다. 어찌되었건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다. 직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보세구역 내에 장치를 했다가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때는 통관할 필요가 없죠. 내가 쓸 것이 아니고 다시 수출할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보세구역에 장치가 되었다가 다시 수출할 때 통관하는 것을 우리가 반송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개무역에서는 반송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개무역에서는 대금 영수나 지급 그리고 선적서류 인수와 송부가 서로 다른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인도 수출과 외국 인수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외국과 외국에서 서로 물품이 인도 인수되는 것이죠. 반면에 수출입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외환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무한 수출입도 특정 거래 형태에 속합니다. 그래서 11가지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건 확인이 필요한 특정 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중개무역과 무한 수출에서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대금의 영수와 지급이 다른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은행이 아니라 서로 다른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또 선적 서류가 서로 다른 은행을 통해서 인수되고 보내질 때, 무한 수출의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가 초과되냐면 5만 불을 초과하는 물품인데 수출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한다면 요건 확인이 필요한 특정 거래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위탁 판매 수출, 위탁 가공 무역, 임대 수출, 연계 무역을 위해서 수반되는 무한 수출은 별개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입니다. 특정 거래 형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거래 형태라는 것은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인도된다. 대금 지급과 영수는 국내에서 진행이 된다. 위탁 판매와 수탁 판매 그 프로세스를 보면 무한으로 수출해서 판매 후 대금 결제를 받고 다시 잔량은 반송시켜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 위탁 가공무역이나 수탁 판매 수입, 이게 잘못됐네요. 수탁 가공무역이겠네요. 수탁 가공무역은 가공할 원자재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가공해서 다시 재수입을 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다시 재수입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임대수출, 임차 수입도 있다.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물물교환과 구상무역, 대응구매, 환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개무역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또 어떤 형태의 변경을 가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중개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고 인수되는 그런 수출입 형태도 있고 대신에 자금은 항상 국내를 통해서 지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무한 거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특정 거래 형태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A사가 독일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서 통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 보세 창고에 장치한 후 C사에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했다. 이후 중국 C사는 동일 물품을 국내 D사에 매도하고 국내 D사는 물품을 국내 보세 창고에서 인도받았다. 그러면 이 거래 형태가 어떤 거래 형태냐? 일단은 국내라는 A사가 나오고 독일의 B사가 나오고 그쵸? 그런데 통과는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중개무역에 해당하나? 중개무역에 해당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중국 C사는 물품을 D사에 매도하고 D사가 물품을 국내 창고에서 인도받았다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이제 대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금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또 실제로 물건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사의 거래는 B사로부터 수입해서 C사로 수출한 중개무역이다. 그리고 A사의 거래는 B사로부터 수입하여 C사에 수출한 중개무역이다. 아까 커미션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A사의 거래는 수입에 해당하지만 수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물품의 이동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물품은 더 이상 어디로 이동하지 않고 대금만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사는 독일에서 들어온 수입에는 해당하지만 수출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수출입의 정의에서 볼 때 수출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물품의 이동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유권 이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의 답은 3번 A사의 거래는 수입에 해당하지만 수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출입 실적은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유상 수출은 수출입 실적에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대북한 유상 반출 실적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거래할 때는 수출과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반입과 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거래는 우리 민족 내부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입으로 보지 않고 반입과 반출로 보지만 유상 거래는 그것도 수출입 실적에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승인을 면제받은 수출이 있는데 다음에 해당할 때,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수출입 실적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겠죠. 외국 박람회나 영화제 출품을 위한 무상으로 수출한 다음에 현지에서 매각했다. 무상으로 비록 갔지만 현지에서 돈을 판매하고 팔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해외 건설 공사에 제공된 원료나 장비나 기계류도 수출입으로 실적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화 획득용 원료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죠?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국내에 공급하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국내에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지정 수출업자가 수출용 포장재,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것도 수출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이 나오는데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 획득용 시설 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수출에 해당하고, 외국인으로 외화를 영수하고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외국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하냐면 외화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죠. 만약에 외국인으로부터 우리 원화를 받고 국내 업체에 넘겨줬다면 그것은 수출입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화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물품을 인도를 해야 한다. 어디에? 자유무역 지역에 인도를 하거나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외국에 있는 어떤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 그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어떤 시설이나 기자재가 없어서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외국에 있는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시설이나 기자재를 사서 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실적을 인정하는 금액과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입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수출 통관액, 즉 FOB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FOB 금액은 뭐죠? Free on board라고 해서 제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까지,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이렇게 통과를 해서 수출 신고가 수리되는 날짜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FOB 통관액,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어떻게 수출 실적으로 잡을 것이냐? 내가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FOB 수출 금액에서 CIF 수익 금액을 빼고 그 차액만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위탁 가공무역은 내가 원자재를 공급을 해준다 그랬죠. 그리고 가공임도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 금액과 가공액을 더해서 그게 전체 판매액에서 뺀 금액을 수출 금액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나 나머지 부분은 대충 뭐죠? 외국한 은행에 입금되는 금액이고 인정 시점도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 기간도 외국한 은행의 입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외국한 은행에 저항이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죠.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은 증명 발급 기관이 어디다? 한국무역협회장이나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물품 공급은 외국한 은행의 장도 있지만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출입 실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FOB 통관액,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입 실적도 비슷합니다. 수입 실적이 인정되는 범위는 유상거래 수입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 수입 실적을 인정할 때는 그것은 FOB 가격이 아니라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입 통관액, 즉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 실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수 수입이나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입은 뭐죠? 외국한 은행에 지급한 금액을 우리가 수입 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실적으로 인정받는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이겠죠. 반면에 외국인수 수입이나 위에서 얘기한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용역의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 돈을 지급한 날짜가 되겠죠.
만약에 어떤 용역에 대해서 수출입 실적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거기 이제 다른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장이 있고 해운업인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장한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광업을 하고 있다면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으로부터 수출입 실적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 우리가 최고 관리기관은 바로 산자부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임권자가 산자부 장관인데요. 그러면 그 산자부 장관은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무역업 고유번호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한국무역협회한테 위임을 하고요. 수출입 확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해운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선주협회 쪽에서 이 부분을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준 소유량 결정이나 외화 획득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부분은 기술표준원장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무역에 관한 조정이나 알선에 관한 만약에 분쟁 같은 것이 생겼다면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 권한, 그리고 표시 방법의 확인이나 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정 거래 형태는 물품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지만, 그죠? 대금 지급과 영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하고, 중개무역의 경우에는 뭐죠? 물품을 수입하기는 하는데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대금이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서 어떻게 거쳐갔느냐, 대금이 이동한 절차를 한번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그럼 지금 물품은 어디에 소재해 있느냐, 물품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수출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물품의 이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소유권이 여러 번 이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이 국내에서 이동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출입 그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대부분 국내에서 물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비록 외국에서 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출입에 해당하지 않죠. 수출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것은 반드시 물품의 이동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관세선을 통과해서 상대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수출입으로 인정되는 실적 중에서 북한으로 유상 반출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수출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를 공급하는 것도 비록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수출에 해당한다. 그리고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이거나 아니면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 업체에 인도하는 것도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수출 통관액, 즉 FOB 금액이고요.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는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이다. 반면에 수입 실적으로 인정받는 금액은 FOB 금액이 아니라 CIF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예외적인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데, 외국 인수 수입이나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수입 같은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수입 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입 실적을 인정받는 그 시점은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은 그 본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만한 것으로서는 앞에서 보았던 무역업 고유 번호,
뭐 부여하고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수출입을 확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위임 받아서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기준 소유량 결정이나 외화획득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는 누가? 기술표준 원장이 위임 받았다는 거 하고요. 원산지 관련해서는 관세청장이, 그리고 분쟁 관련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저희가 외화 획득용 원료와 기재는 어떤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